자, 보증 설정 의무라고 된 것 중에서 별표가 2개 된 게 있죠. 여기 보면 동그라미 3번입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중개 완성된 때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 주게 돼 있어요. 확인 설명이 아니에요. 보증보험 얼마짜리 들었다고 얘기해 주게 돼 있다. 그리고 관계증서 사본을 여기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복사본을 주거나 직접 못 줄 때는 전자문서로 제공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이제 가입을 하면 전자문서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저장을 시켜 놓는데 그걸 출력해서 이제 그때그때 주게 되는데 그것을 복사해서 주거나 보통 이렇게 하죠. 아니면 전자문서로 제공해라 이렇게 된 거죠. 둘 중에 하나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 여기요. 언제 보증 내용을 얘기해 줘야 됩니까? 중개 완성되기 전입니까? 완성된 때입니까? 완성된 때. 이거 뭐예요? 구체적으로는 계약이 됐을 때. 계약되기 전이 아니고 중개 의뢰 받았을 때도 아니에요. 다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 받은 경우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보증 내용을 설명해라 이렇게. X죠. 그 다음에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이렇게 보증 내용을 설명하라. 그러면 이것도 X. 완성 전에 해야 될 건 뭐예요? 확인 설명. 확인 설명. 그래서 여기를 주목하시라. 고칠 곳은 여기밖에 없다. 그래서 보통 설명할 때, 자, 나 지금 2억짜리 보험에 들었습니다. 서울 보증보험에 들었어요. 그리고 충무로에 있는 서울 보증보험에 가입했답니다. 보장기간은 1년짜리 들었습니다요. 이런 식으로 4가지를 설명하게 돼 있어요. 얼마 들었냐? 어느 보험에 가입했냐? 회사는 어딨냐? 얼마, 기간은 얼마짜리 들었냐? 보통 1년짜리 들잖아요. 4가지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만약에 설명 안 하면 어떤 제재 받을까요? 설명 안 하면 쌉니다. 100만 원 이하의 뭐요? 과태료. 과태료밖에 안 돼. 어려운 부분을 공부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시험에 이거보다 더 잘 나온 게 뭐냐? 잘 나오는 게 사실은 요거. 보증 설정도 안 하고 만약에 영업을 개시했다 그랬을 때는 뭐라고요? 임등치다. 이게 아까 15일 안에 보증 설정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다음날 하면서 보증 설정도 안 하고 일을 시작해버렸다. 그러면 딱 요거야. 그때는 등록 잘릴 수 있는 사유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는 사실 길게 설명드린 것보다 요게 더 잘 나와. 잊어먹을 만하면 한 번씩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보험금을 타내는 절차가 쭉 나와 있어요. 다른 것들은 필요 없다고 보고 쭉 넘어가시고요. 이게 시험에는 나오기 힘들다지만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아실 게 보험금 타내는 시효가 몇 년이에요? 보험금 타내는 시효. 보험금을 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 그런 사고가 터진 거야. 근데 몇 년 안에 보험금 청구를 안 하면 내 보험금 청구가 사라진다. 3년이에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2년이었어요, 이거.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돈 버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은 보험금을 내줘야 될 건데 청구 안 해가지고 안 내주는 바람에 번 돈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지. 정신을 바짝 차릴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고종원이기도 해요. 몰라서 못 타먹어. 몰라서 못 타먹는 경우 되게 많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갈 돈이 안 나가서
보험회사가 버는 돈이 엄청나다고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뭐 보험 들었을 때 그 약관 봐가지고 어느 때 보험금 나온다 이걸 우리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잘 몰라. 여러분 이제 저기 어떤 경우도 있냐면 그 위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밑에 물어줄 책임이 윗집에 있는 거 아니야. 보통 위에서 이제 주방 밑에서 새거나 아니면 화장실 새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랬을 때 밑에 도배 비용 이거 다 윗집에서 해줘야 되거든. 그런데 그거 보험제도가 있어 그게. 그것만 드는 보험은 없어. 다른 거 보험 들 때 보면 그것도 같이 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근데 자기가 그 보험금으로 그걸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윗집이야 윗집 지금. 받을 수 있는 거 모르고 밑에 사람한테 막 사정해서 몇백만 원 깎아서 해준 거야. 그럼 안 되지. 일단 내가 든 보험에 그 보험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지. 예.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이제 그 보험 아줌마가 얘기해 준 거 보니까 그것 갖고 얘기하니까 그 나올 수 있는 그 보험에 들어져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 내용 중에 일부가. 그래서 저희는 그때 돈 거의 안 들고 했었죠. 근데 그게 횟수 제한은 굉장히 한 번인가 밖에 안 되고 두 번째부터는 좀 많이 나오는 그런 거던데 어쨌든 한 번은 그렇게 처리해서 우리 아랫집이 비가 새갖고 비가 아니라 물이 새갖고 그 모르는 경우는 못 타먹는 거예요. 최근에 상담했던 사례도 보면 그 누수와 관련된 소송이 붙은 거예요. 그 소송은 짧으면 한 6개월, 길면 한 1년 걸려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그 누수 발생한 원인자가 부담을 하는데 금액 가지고 보통 싸워, 금액 갖고. 그러니까 1년 동안 싸운 것보다는 금액을 너무 많이 부르면 모르겠지만 그냥 합의해서 좋게 끝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시험에 나온다는 게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말씀드려 본 거고 두 번째 보증금은 요거 제일 핵심. 보증기관은 보험회사는 협회는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이 있고 뒤에 나와 있는 개업 공인인회사는 달라요. 전 손해를 물어줄 책임이 있죠.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개업 공인인회사가 만약에 보증 설정을 2억을 했다. 그죠? 근데 지금 손해는 설정을 2억을 했는데 손해는 3억이 발생했다. 그러면 개공은 얼마 물어줄 책임이 있는 거죠? 2억짜리 들었어도 요 2억을 여기다 쓸게요. 2억짜리 들었어 지금. 근데 사고는 어떻게? 3억 났어. 그럼 개공은 3억 다 물어줘야 돼. 근데 그 전에 보험회사에서는 얼마까지는 물어준다? 2억까지는 물어준다. 그럼 현실적으로 나머지 1억은 개공이 책임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고 자 분사무소 같은 경우는 같은 원리지만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분사무소가 만약에 2억짜리 보험에 들었다. 근데 손해가 4억이 났어. 4억. 분사무소 2억 들었는데 4억이 손해가 발생한 거야. 그러면 이 분사무소 2억 손해 난 거에 분사무소 얘기하는 겁니다. 손해 난 거에 대해서 4억을 다 받을 수 있을까? 있다는 거지. 왜 그래요? 분사무소 몫으로는 2억을 했지만 그 전에 안 보이지만 주된 사무소 몫으로 4억 된 게 있죠? 그러면 전체가 얼마죠? 6억이죠? 6억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분사무소에서 2억을 설정했다고 해서 2억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는 거지. 중개법인 전체의 보증 설정 한도 내에서 지급 책임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서 핵심이야. 가로 4번이. 그래서 여기 지금 당구장 표시된 것도 약간 수정을 하면 분사무소의 거래사고에 대해서 법인인 개업공인인회사의 보증기관은 2억 원, 요렇게요. 2억 원 범위 내에서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면 OX 6억까지 그죠?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일단 좀 볼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 개업공인인회사가 고의로 사고를 발생했어. 고의로 사고 친 거야. 그러면 보증기관은 서류만 인정이 되면 고의로 사고 냈다고 하더라도 중개사가 고의로 사고 낸 거야. 중개사가 고의로 사고 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예요? 중국으로 튄 거. 사기치고 돈 50억 모아서 중국으로 튄 거. 50억이면 로또 한 번 탄 거네. 중국으로 튄 거잖아.
그때도 어떻게 해요? 협회나 여기는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의로 사고 내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요 정도까지. 여기가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이고,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가볼게요. 뭐냐? 그러면 아까 중국으로 갔잖아. 그러면 거기 피해자들, 전세에 들었던 사람들, 월세 살다가 전세금 바꿔줘서 뭐 5천 날리고 1억 날린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협회에서 지급을 하잖아. 지급을 해주고 나서 협회는 지급한 뒤에 뒤돌아서서 구상권을 행사해요. 보증기관이 어디라고요? 협회. 실제 그 사건에서 협회였어요. 협회는 뒤돌아서서 어떻게 해요? 구상권을 행사해요. 누구한테? 중국가 있는 개공한테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근데 중국 가기 전에 한국에 있는 재산을 다 미리 정리했겠지. 팔고서. 다 도망갔으니까. 그럼 한국에서는 어떻게 받을 여력이 없네. 어디 재산이 없고 사람도 없고. 그러면 중국 간 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왜 없다고 생각해? 있어. 있는데 어렵겠지. 중국 어디 있어? 몰라. 안다고 해도 이거 재판하려면 뭐예요? 막 소장 보내고 막 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거기서 이겼다고 해도 집행은, 거기 재산이 있다고 해도 집행은 또 어떻게 해야 돼? 중국인데? 끝났다고 봐야죠. 그러나 여러분 시험 보실 때는 구상권 행사할 수 있냐? 그러면 네, 얼굴에 철판을 깔고 네 이렇게 하셔야 돼. 예? 이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어. 그죠? 다만 유일하게 요 개업 공인중개사 이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협회 공제나 보험회사에 보험에 든 게 아니고 요 사람 A라고 칩시다. 이 사람이 기가 막히게도 공탁을 해놨어. 얼마를? 2억을. 그래서 피해자들이 공탁금에서 돈을 빼가서 힘 닿는 대로 빼갔단 말이야. 그러면 요 공탁기관은 공탁금을 뺏기고 나서 요 개공한테 구상권을 행사한다 못한다? 요 때는 못한다고 하셔야지. 왜요? 공탁한 돈이 개공 중개사 돈이니까. 그죠? 그때는 안 된다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시험에 아직 안 나온 게 뭐냐면 이 당구장 표시지. 콕 집어서 공탁기관이 공탁금으로 손해배상한 때는 공탁금을 지급한 공탁기관은 개공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거짓말이다 이 말이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겠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야 돼. 여기. 제 설정을 아까 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는 출제가 잘 안 될 때가 있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나만 하고 갈게요. 계약금을 매수인이 이제 계약금도 주고 막 중도금 주고 그래야 될 건데, 응? 매수인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 줬다가는 나중에 일이 좀 잘못돼 버리면 줬던 계약금, 중도금 돌려받아야 되는데 돌려받기 힘들 수도 있죠. 그럼 줬던 돈 다시 돌려받는 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대비해서 매수인이, 임차인이 매도인한테 직접 돈을 안 주고 중립적 기관에다 딱 돈을 넣어놓게 되면 잘못돼도 뭐요? 즉시 빼올 수 있잖아. 그 중립적 기관에다가 묻어놓는 제도가 예치제도예요. 그래서 묻어놓읍시다 하는 제도가 예치제도야. 근데 요거 언제까지 묻어놓는 거냐면 계약이 이행될 때까지야. 자, 언제까지 묻어놓자고 할 수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이 완료될 때는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이제 중립적 기관에 묻어놓는 거예요. 이행이 완료될 때는 뭐예요? 보통은 뭐예요? 잔금, 등기시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까지 직접 주지 말고 묻어놓읍시다. 잘못되면 그냥 거기서 중립적 기관에서 그냥 돈 빼오게. 이거잖아. 이게 큰 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돈을 묻어놓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립적 기관이 어디냐 이 말이야. 중립적 기관이. 그 중립적 기관을 뭐라고 그러냐면 예치 명의자라고 그러고, 시험은 지금 예치 명의자에 집중돼서 출제가 돼요. 이게 중립적 기관이요. 돈을 관리해 주는데요. 그 예치 명의자는 총 7명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예치 명의자는 누구일까요? 중개사죠. 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제일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6명이 더 있는 거야. 대통령령에서 정한 6명까지 더하면 총 몇 명이냐면 7명이라. 그래서 예치 명의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맨날 그거 물어봐. 그래서 암기할 때 어떻게 암기했냐면 우리는 개공은 공신이다. 개국 공신이다. 그죠? 개공은 공신이다. 전문기관 여기 있지. 전자가 여기 있어요. 보가 뭐예요? 보험회사. 채신관서. 우체국이야. 순서가 좀 그렇네. 전보처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개공은 개국 공신이다. 라고 전보를 쳐라. 전보체죠. 그렇죠. 전보처. 이렇게. 요렇게 전보를 친다고. 전보가 뭔지는 아시나요? 텔레그램이야. 영어로 하면 텔레그램. 전보가 요새는 이제 카톡이지만, 예? 카톡도 있고 텔레그램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지금은.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을 때 어떻게 해요? 전보를 쳤어. 한 글자당 얼마씩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전보를 쳤어? 개공은 공신이다. 전보를 쳐라 이 말이지. 그래서 개공은 이거 누구야 이거? 이거 누굴까? 개공이지 뭐야. 예치명의자. 개공. 은은? 공은? 공제사업자가 협회야. 신은? 신탁업자. 저는? 이행대행 전문회사. 보는? 보험회사. 채는? 우체국이지. 개공은 공신이다 라고 전보 쳐라. 이렇게 전보 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7명만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 안 들어간 사람들 있죠. 예치명의자가 못 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변호사. 우리 싫어해. 에? 변호사 X 이렇게. 변호사들도 자기 밥그릇은 절대 죽어도 안 놓죠. 그래서 뭐 간평사도 마찬가지고 법무사도 마찬가지고 자기 밥그릇. 그 법무사들은 이제 뭘 좀 해보려고 그러냐면 소액 사건은 좀 우리도 대리 좀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해. 변호사처럼 소액 사건만 우리가 좀 먹자 그러는 거지. 그 법무사들이 조금 이제 소액 사건을 많이 맡아서 할 거구만. 그것도 적극적으로 막 서면만 써주는 게 아니고 가서 변론도 할 수 있게 되면 소액 사건 같은 경우가 많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변호사 너는 큰 거 먹어. 막 수십억짜리 먹고 우리는 조그만 거 우리가 먹을게 이런 뜻이야. 그랬더니 변호사가 뭐라 그래? 팔을 쿡 치잖아. 내 거야. 손도 대지 마. 그런 거 자기 밥그릇을 시키려고. 그 참 어떻게 보면 사실은 자기가 영원히 변호사도 아닌데 자기가 어떤 집단에 딱 들어가면 그 집단의 그런 그 의식 구조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자기 밥그릇 싸움이 이게 되게 심한 거예요. 자기들 보면. 회계사도 마찬가지고 뭐 다 그래. 세무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변호사도 심하죠. 많이 좀 이게 좀 뻥튀기 되는 것도 있어. 막 변호사 옛날 되면 변호사한테는 무슨 뭐 변리사 자격증도 주고 뭐 막 얹어주는 게 되게 많다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근데 옛날에 그게 그대로 이어오고 있다고 지금. 예. 그 많이 개선해야 돼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변호사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소공 안 되고. 그 다음에 제3자. 이거 안 된다는 거 꼭 아셔야 돼. 소공 안 껴줘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들어가지. 그 다음에 특히 시험에 많이 나온 거 이거.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자격이 자체가 없어.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
당사자는. 그래서 이건 돈 맡아가지고 있는 기관이 될 수 없어. 제3자도 될 수가 없고. 7명만 될 수 있어. 여기가 가장 핵심이야, 여기. 응? 그래서 어제 모임도 갔더니만 요새 제가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중개사 사장님들이 그 행정사에 대해서 일을 부득부득 갖고 있어. 행정사 그러면 다 막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 왜 그러냐? 밥그릇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재계약서. 재계약서 무지하게 나와요. 이 재계약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갱신요구야. 이 갱신요구 제도 때문에 나 2년 더 살게 그러면 그냥 끄뻑 죽어야 되잖아. 일부 빼고. 이게 엄청 나와. 이걸 행정사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중개사들이 입이 나오지,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그 바람에 행정사, 행자만 해도 뭐예요? 째려봐.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저는 그 계약서 안 쓴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부터 얘기해야지 그 사람들이 조금 이제 경계감이 좀 떨어지지. 그렇지 않고 그러면 혹시 또 계약서 갖고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거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것부터 손봐야 돼요. 이것도 손봐야지 이게 되는 거야. 이게 재계약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중개로 이어져야지. 빨리빨리 나가줘야지. 왜 그렇게 4년씩 살고 그래? 왜 4년씩 살아? 2년만 살고 나가줘야지.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중개 환경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증 따자마자 이거부터 해야 돼. 이거 없애달라고 해야 돼. 이거 연장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지금. 그 다음에 권리금 계약서. 이것도 되게 말이 많아. 종로에서 상가하신 분이 어제 봤는데, 권리금 계약은 자기 건데. 맞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입법적으로 잘 해결하든지 해야지. 중개사 입장에서도 자기 밥그릇 뺏기는 거 싫어하잖아. 예? 그죠? 만약에 제가 변호사 해봐. 아까 이런 얘기 하고서 안 하고서. 안 하지. 그건 당연한 얘기 어떻게 보면. 그건 그냥 보통 사람이라 보통 사람. 변호사인데도 우리가 너무 많은 밥그릇을 갖고 있습니다. 나눠드릴게요. 이런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없어 그런 사람. 본인 일이 되면 다 똑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기 사전 수령은 뭐냐면 중립적 기관에다 맡겨놨는데 매도인이나 임대인 쪽에서 그 돈을 미리 가져가야지 딴 데 가서 계약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돈을 미리 빼갈 수 있는 제도가 뭐예요? 사전 수령 제도다. 그 대신 빼갈 적에는 대신 물어줄 사람을 정해놔야 되죠. 그 대신 물어줄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대신 물어줄 사람이 누구라고요? 금융기관 보험회사죠. 네. 그러니까 이 사전 수령 제도에서는 요것들이 중요하죠. 여기 딱 두 군데밖에 없어. 금융기관과 보험회사지. 여기서 대신 물어주는 거예요. 대신 물어주겠다고 하는 서류를 갖다 맡기고 돈 빼가는 거예요. 그 대신 물어주겠다고 하는 서류가 바로 뭐냐면 보증서지. 대신 물어줄게 라고 하는 서류예요. 여기서 끊어주는 서류예요. 여기서 끊어주는 서류. 그걸 누구한테 갖다 줘야지만 돈을, 계약금을, 중도금을 미리 가져갈 수 있어. 예치 명의자. 그러면 시험에서는 이게 박스 문제 같은 거 나왔을 때 여기를 물어볼 수 있지. 뭐 어려운 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박스 문제 나왔을 때 이렇게 보증서를 누구한테 갖다 맡겨야 미리 돈을 빼갈 수 있죠. 예치 명의자. 가로놓기. 예치 기관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누가 끊어주는 보증서냐 그러면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 딱 두 군데니까. 자, 우리가 관심을 갖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냐면 공제사업자가 있어요. 공제사업자는 예치, 여기 보면 보증서 끊어주는 보증서 발행기관이 될 수 있다 없다? 공제사업자는 없다죠. 공제사업자는 보증서 발행기관 두 군데 안 들어가죠? 딱 두 군데밖에 없잖아. 이건 기억을 해야지. 중요한 조문이죠. 시험에는 막상 많이 안 나왔어요. 거의 안 나왔는데 딱 대비할 게 바로 미리 돈을 빼가는 제도.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요. 금지행위로 갑니다.
금쟁이가 내용이 많아 보입니다만은 시험 문제는 한 문제예요. 자, 금쟁이는 총 몇 가지일까요? 몇 가지 금쟁이다? 14가지 이렇게 된 거야. 10분 안에 끝내버릴 거야.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는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예요. 판단을 잘못하게 만드는 거.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여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속인 거에 끝이요. 끝. 속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 시험이 잘 안 나와요. 자, 두 번째는 여기 보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는 별표가 3개 돼 있죠. 그래서 금쟁이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보면 보수나 실비 이렇게 나와 있죠. 실비도 들어가긴 해요. 근데 초과해서 받았을 때 금쟁이에요. 뭘? 중개보수를 대표적으로. 그러면 중개보수에는 법정 한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 법정 한도 넘겨서 받으면 걸려 이런 뜻이에요. 이 법정 한도는 뭐 다음 주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0.9 뭐 0.765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조례표 같은 거에. 그것을 초과해서 받으면 금쟁이야. 그러면 첫 번째는 이렇게 볼 수 있지. 요게 지금 중개보수거든, 이게. 아이고. 이게 중개보수야. 그러니까 중개보수가 아닌 것들. 그것은 법정 한도가 있겠어, 없겠어? 없어. 그래서 많이 받아도 안 걸리는 거지. 대표적인 게 뭐예요? 권리금 계약이야. 지키려고 하는 권리금 계약. 그러니까 권리금 계약 같은 경우는 권리금이나 아니면 영업권 자체가 중개대상 물건이 아니다 보니까 권리금 계약을 알선했다, 쓰게 만들었다고 해도 중개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받은 돈이 중개보수가 아니어서 한도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누구야? 중개사들이 행정사한테 안 뺏기려고 노력한 것 중에 이제 그게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제가 합리적인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또 돌을 던질 것 같아서 돌을 안 던지게 돌을 맞고 싶지 않아. 그래서 가는 데마다 제가 그냥 이런 식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 또 뭐 그봤자 의미는 없고. 자, 어쨌든 첫 번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요 동그라미 2번이 그거예요.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밑에 나오잖아. 따라서 그러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해서 이른바 권리금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은 중개업법이 정한, 지금은 중개사법이에요. 중개행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액은 이러한 권리금 수수 알선행위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이 받아도 안 걸린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지금 중개사들이 지키려고 하는 건 이 자체를 지키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렇지, 계약서 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중개사들이 계속 할 수 있어요. 근데 계약서 쓸 때 이제 행정사를 통해서 써야 된다고 한다면 행정사한테 뭐 5만 원, 10만 원 떼주는 게 싫은 거예요. 그거 떼줘라가 아니고, 제가 돌 맞을 것 같아. 이게 뭐야. 떼줘라가 아니고, 그것 갖고 지금 싸우고, 째려보고, 야단이고 막 이런 거예요. 큰 돈도 아니에요, 그거요. 근데 그것이. 그것도 뭐, 행정사가, 중개사가 부담하는 것도 아니야. 손님들이 부담하고 그럴 건데도 그래. 결국 할 얘기를 하고 말았네. 큰 돈 아닌 건데, 이제 감정적인 게 또 커요. 그러니까 그건 돈 액수 가지고 따질 수 없는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거예요. 내 밥그릇에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
강아지들끼리 싸운 거 보잖아. 뭐 갖고? 개밥 그릇에 있는 거 갖고. 근데 그거 조그만 놈이 막 등치 이만한 놈이 와서 이렇게 했더니 그거 조그만 아니지. 뺏기기 싫어갖고 막 달라들고 막 그러잖아. 그거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진짜. 그 생존 본능. 그잖아요. 그런 감정적인 게 이렇게 녹아있기 때문에 단순 돈 몇 푼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응?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분양대행이에요. 분양대행 요거 이제 현실적으로 많이 문제돼요. 분양을 시켜주는 거야. 그리고 분양대행 보수를 받잖아요. 분양대행 보수가 좀 셀 수 있어. 분양대행 보수가 예를 들어서 뭐 빌라 2억짜리인데, 2, 3억짜리인데, 분양대행 보수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야. 엄청 센 거지. 그 받을 수 있는 거요? 분양대행 보수를? 받을 수 있지. 거기는 법정 한도가 있을까? 없어. 왜? 분양대행은 중개가 아니지. 중개와 구별된다고 써놨잖아. 중개는 뭔데? 소개. 대행은? 소개가 아니야. 대신 해주는 거야. 그래서 분양대행 했다 그러면 이건 소개가 아니지. 그러니까 소개비에 대한 법정 한도가 적용이 안 되지. 그러니까 많이 받아도 안 걸린다고 이게. 그래서 분양대행은 초과 수수가 금지되는 돈이 아니다. 요거. 자, 두 번째. 여기서 보면 여기밖에 못할 것 같아 지금. 아무리 봐도 여러분 눈을 보니까 여기에 이제 다 끝나 종착역에 와서 여기 보면 다른 명목으로 받은 것을 더 뭐 한다고요? 합친다. 그러니까 중개보수 명목으로 법정 한도가 100만 원인데 100만 원 딱 받아 챙기고 200을 더 받아서 사례비로, 수고비로, 광고비로 등등등 이렇게 되면 법정 한도가 100만 원일 때 300을 받았다고 치면 초과보수냐 아니냐 따질 때는 초과보수다 이런 거지. 그래서 명목을 불문하고 다 합친다는 거예요. 네, 그래. 그래서 여기서 보면 좀 시험 문제 나올 만한 판례는 요거단 말이에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의 거래를 중개한 뒤에 사례비나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단 말이야. 근데 금품의 가액이 법정 한도의 수수료를 초과해서 그럼 걸리겠지 이거. 그러면 이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다른 명목으로 받은 게 있는데 그게 합쳐보니까 그게 뭐예요? 소정의 법정의 수수료 보수를 초과했을 때는 걸리는 거다 이 말이죠. 네, 이거요. 자,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 받아야 금쟁이야. 받아야. 이 받은 행위.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 만약에 아직은 받지는 않고 달라고 요구했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줄까 말까 망설이고 있고 그러다가 주기로 약속까지는 했는데 아직 입금이 되지 않은 상태 그러면 받은 게 아니 부르기는 많이 불렀지. 근데 아직 안 받았어. 그러면 걸리지 않는다 이 말이지. 금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별할 게 당자수표 케이스가 있어. 법정 한도가 100만 원인데 300만 원짜리 당자수표를 받은 거야. 근데 이게 자기합수표하고 다르게 당자수표는 나중에 돈 달라고 갔을 때 거기서 잔고가 있을 때만 주고 잔고가 없으면 부도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300만 원짜리 당자수표를 받았는데 가서 청구를 했더니 잔고가 없어서 지급거절 당한 거야. 지급거절이 부도야. 못 받았지. 이랬을 때도 초과보수로 처벌해야 되느냐가 문제가 된 거야. 네, 초과보수가 된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못 받았지만 당자수표의 액면가가 한도를 넘으면 초과보수로 본다는 게 판례 입장이야. 지금 이게 사례가 나오면 또 어떻게 판단할지 몰라. 근데 하는 판례가 이런 게 나와 있다는 거지. 자, 진짜 마지막에 요거 순가중개계약이야. 응? 땅에서 순가중개계약 많이 해. 오래된 빌라거나. 그러면 땅 같은 경우에 팔아주게 되면 네, 이걸 2억만 팔아주면 2억에만 팔아주면
2억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계약이 됐을 때 나머지를 전부도 복비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2억만 자기한테 달라는 거야. 가끔 이제 그런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2억만 나한테 주면 나머지 알아서 먹으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중개사가 실력이 좋아갖고 2억 5천에 계약하게 만들어요. 실력이 좋은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2억 5천이야. 그래서 5천을 자기가 챙겨 먹는 거야. 뒷돈 챙기듯이 챙겨 먹는 거야. 이렇게. 흔적도 안 남게 막 이렇게 챙겨 먹었다 쳐봐. 현금으로 챙겨 먹을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 그렇게 되면 이때는 초과보수다 아니다. 초과보수지. 근데 이 사람이 2억만 주고 받아주고 나머지 알아서 챙기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2억 100만 원에 계약이 되게 맞는 거야. 100만 원도 맞나? 2억 50에 계약이 된 거야. 2억 50만 원. 그래서 50을 딸랑 챙겼다고. 그러면 챙긴 보수가 한도를 넘지 않았다면 아무리 나머지 알아서 먹어 그랬다고 해도 그 약속을 했다고 해도 약속만 갖고는 초과보수가 되지는 초과보수로 금쟁이가 되려면 현실적으로 챙긴 보수가 법정 한도를 뭐예요? 넘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땅 할 때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순가중개 계약 같은 게 많이 벌어지죠. 자, 이번 주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